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신문들 일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4억 미만 주택의 변동금리 대출을 9월부터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로 인해서 이 각 중앙은행들이 모두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곡소리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4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금리 4%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4억 미만이라는 게 조금 더 주택 가격을 좀 높여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의 중산층 이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4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다른 신문 하나 더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어민 북송, 진실 공방, 신구 권력 전면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에서 납포됐던 이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일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죠. 당시에 기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한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어민들이 기순 의사가 없었다,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돌려보낸 것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라고 입장문을 냈죠. 그러나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기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 정치 공세 말고 진실 해명 요구 응답을 해라라고 홍보수석이 직접 나섰습니다. 당시 이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현 통일부는 어민들 저항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면서 양 진영 간의 신구 권력 간의 전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집권 여당 리스크된 원톱이란 얘기인데요. 재연절이었던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은 당대표 직무 대행도 같이 맡고 있죠. 사실상 원톱입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구급 직원을 자신이 부탁해서 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였다라면서 이것을 이렇게 잘못 마치 이 사적인 채용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국민호도 프레임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윤핵관으로 불리고 있는 장제원 의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갈등은 없다라고 이제 봉합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언론을 중심으로 또 야당을 중심으로 계속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일주일 새에 강원도 확진자가 2.7배로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철 비수도권서도 폭증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이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다음 달 중순쯤에는 30만 명까지도 하루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자, 주요 신문 일면을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민 전 국회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명, 과거 대선 시절에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런 의미로 좀 실렸는데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뜻으로 좀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 정치적 맥락은 무엇인지 먼저 얘기 듣고 와서 네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다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목숨 같은 청렴도, 도덕성은 물론 민주당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6면인데요.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 총선 실패 땐 재소명도 끝이다라고 해서 1년 6개월 뒤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본인이 정치적 생명, 위기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사실은 대선에서 패했죠. 지방선거에서도 총괄선대위원장 했다가 패했죠. 그런데 당대표에 나와요. 이런 전례가 과거에 있었던가요? 처음이라고 봐야죠.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처음인데 이재명 의원은 이 당대표 출마를 강행을 선언했을까요? 일단은 뭐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지만요. 예. 두 번째는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0.73%의 차이로 석패한 거죠. 아주 근소한 차이. 만약에 참패를 했더라면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유학 가셨겠죠. 네,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예. 근데 0.73% 대선에서 그렇다면 약 24만 표. 이건 뭐 굉장히 예. 붙은 거고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인기가 없는 겁니다. 현재. 현재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빠질 줄은 아마 아무도 이것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참패가 아닌 석패인데다가 그것도 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석패에다가 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하락과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는 거죠.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이재명 의원이죠. 지금 이제 후보가 되려고 그러는 건데 뭐라고 정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력이나 사람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잠잠한 겁니다. 지난번 의총의 예를 들어보면 의총에서 이재명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브리핑은 그렇게 안 나갔거든요.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럴 세력이 지금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계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력과 용기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이재명 그 대표를 만들려고 그러는 세력들의 그런 계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크게 들리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여기저기서 피력은 됐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의원이 이제 이 당대표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아서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여론조사 나와 있습니다만 좀 압도적으로 높아서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다시 조선일보 1면을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신경민 의원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가 좀 나왔습니다. 총선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음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는 실패할 것 같지가 않다. 승리를 이끌 수 있다. 그런 정치적 계산하에 출마한 게 아니냐라는 맥락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실패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이 도전장을 내민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을 말씀하시는데 홍수님 맞아요? 내년 총선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재명 후보가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서 이번에 당대표에 나왔다 이렇게 보세요? 이재명 의원이 후보가 지금 총선을 내세운 것은 하나 이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저는 하나의 어떤 에드블룬에 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선에 불과하다? 네, 결국은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본인의 어떤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예. 본인의 어떤 사람들을 이제 당내에 이제 많이 심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해서 다음 다시 대통령 이제 출마하겠다는 것이 예. 이재명 의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총선은 하나의 에드블룬이고 중간적인 어떤 과정에 불과하다. 예. 그러나 뭐 지금 뭐 대선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 총선을 저렇게 이제 좀 이제 띄운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저렇게 지지율이 본인한테 이제 나오고 다음 당 대표가 총선 공천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희망을 좀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다른 이유를 보면은 또 다가오는 어떤 사법 리스크, 예.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방탄적 어떤 의미도 당 대표 출마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어떤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내부의 평가보다는 외부에서 봤을 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서 홍석준 의원께서는 뭐 총선 승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탐색한 것이다라는 해석보다는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찰 수사 문제, 그리고 총선에 자신의 측근들을 앉혀서 나중에 대선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에드벌룬을 띄운 것이다. 총선 얘기는. 알겠습니다. 공천 학살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총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홍 의원님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인데요. 이재명 의원 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문제는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경칠 의원님, 문재인의 길과 이회창의 길은 뭐가 다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당대표를 걸어서 대통령이 됐고 이회창 대표는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그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승자의 저주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승자가 과연 계속적으로 대선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을 대선까지 잘 밀어주기 위해서는 당내 화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내 화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세력에 물려서 단지 본물 터지듯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과 콜라보, 즉 협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굉장히 단합이 강한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온 아주 어깨동무하는 그런 결속의 힘이 강한 정당이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강점인데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분열의 기치를 뚫고 나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에 사실 전해철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이재명 너도 나가지 마라 우리도 예. 안 나간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온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나왔다는 것은 당내에는 굉장히 잠재된 불만 세력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하고 나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분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면 저것은 굉장히 불안한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적 상황, 내부적 환경은 그렇다 치고 당 바깥의 외부적 환경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홍석준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당 외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그리고 또 4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 환경을 봤을 때 이회창의 길과 문재인의 길에 좀 더 가까워진 거 아닌가요? 저는 총선이 예. 거의 2년 가까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
총선을 어떻게 지금 가늠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가늠하기는 지금 어렵다. 뭐 2개월 후도 모르는 판에 아까 앵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신경민 의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질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2개월 전의 일, 2개월 후의 일도 지금 잘 모르는 판에 2년 가까이 남은 총선을 예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반드시 선전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저는 뭐 그것 갖고 예측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재명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처럼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지금 이제 꾸준히 가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으니까 2년 뒤에 있을 1년 6개월 뒤에 있을 총선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홍석중 의원이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서 고소 고발 건이 꽤나 많이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도 면책 특권이 있지만 당 대표가 되면 검찰이 수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거를 노린 꼼수 출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것을 노린 꼼수 출마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다음 행보, 다음 대권 행보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 사법적인 의혹과 지금의 문제들을 다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의원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이해창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앞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해창 그러니까 전 대표 같은 경우, 전 총재 같은 경우에서 2002년 대선에서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들의 병풍 의혹에 예. 발목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을 하나하나 다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다는 것에 취해서 이해창 전 후보는 실패했는데 예. 그러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본인에게 향해 있는 사법 의혹과 사법적 리스크를 다 털고 가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된다면 야당의 대표가 된다면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의원 스스로도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알고 있는 상황에도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고 던져져 있는 의혹들과 사법 리스크를 정면 예.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그것이 과연 종국에는 승리일지 아니면 파국일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내로남불 이 자기는 되고 상대방은 안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뜻인데 자,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문 보겠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무관행 대행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이 관심은 이 대통령실 채용 문제에 좀 있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9급 행정요원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 핵심 국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 2030을 중심으로 뭐냐 이거는 도대체 조국을 그렇게 비판할 때 썼던 그 단어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지금 여기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와서 네 분 의견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해당 요원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님을 알고 있었는지 그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집안이든 부자 간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는 집안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권성동 대표도 인정하는 바죠. 자신이 꽂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구급이고 임금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자리죠. 다 알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따님 문제로 시작해서 그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그럼 뭐였습니까? 네, 한겨레는 대통령실 꽂아넣기다라는 표현까지 좀 썼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우아무개 구급 행정요원입니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지인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 우 씨라고 하는 이 윤 대통령의 지인이라고 하는 이 우 씨라는 사람이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우 씨의 아들이 어떻게 구급 공무원으로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황아무개 행정관도 역시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데 5급 행정관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나토 정상회의 갈 때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함께 동행을 한 적도 있고요. 뭐 외가 육촌에 그리고 이제 극우 유튜버 안중건 씨의 대표인 누나까지도 지금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육촌과 지인이어 지인 아들까지 이런 사적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핵관과 설전 대신 조용히 2030 이 기사 말고요. 다른 기사 좀 주십시오. 이 기사는 좀 빼겠습니다. 예. 자, 이 홍석준 의원님, 앞서 이제 이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그 우 씨 아들을 대통령실에 행정요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절차는 권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30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 의원님? 예, 이런 문제가 일단 먼저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이유 불문을 불구하고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인사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건 이제 늘공과 의공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 이제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늘공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직 어떤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 파견돼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의공은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건데 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은 대통령 이제 선거 과정에서 참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 어떤 내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신분 조회라든지 그런 어떤 정당 절차를 거쳐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부탁했다는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때는 비서실장이 때는 인수위 시절입니다. 그렇죠. 예, 인수위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수위에 이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실로 이제 100%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실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실에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지금 늘공 즉 일반직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의공 즉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 경선 과정에서
노력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좀 불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도 지금 예.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구급이고 뭐 보수가 적다 이런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도 조금 좀 부적절한 말이 예를 예. 들면은 대통령실에 근무를 한 그것이 공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 이야기되고 있으신 저 구급 우모 씨가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공천을 신청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세한 어떤 표현에서는 양쪽 다 조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홍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크게 이제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지금 뭐 상대적으로 봐도 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들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확인해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SNS에도 올린 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브라더 성동이 형님이 말씀을 무척 거칠게 한 모양입니다. 국민은 말뿐 아니라 태도도 본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압력을 넣었다? 누가 누구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인수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어서 구급 공무원 우모 씨를 대통령실에 넣은 것이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일단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이든 부탁이든 청탁이든 뭔가를 했다라고 장제원 의원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누구 말이 진실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상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구급 공무원이고 보수가 적고 그런 부분은 조금 국민들 시각에 봐서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 정리를 하면 장제원 당신은 인수위 그 비서실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떤 그런 사람하고는 좀 100% 그 당시에 임명된 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이게 왜 2030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보면 아까 신문 잠깐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신문이 중앙일보 신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이제 예를 들면서 비교를 하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근데 왜 2030은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2030이 생각할 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똑같이 하라고 만들어주고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저 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공격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저런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은 이런 인사가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하산 인사라고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없애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9급이니까 괜찮다? 9급이니까 꽂아도 좋다? 이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키워드가 두 가지잖아요. 공정과 상식. 2030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런 채용 관련해서 의혹이 나오게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들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업무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 언론이 납득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적법한 절차로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 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 외가 육촌도 마찬가지고 또 지인 아들들도 마찬가지인데 신경민 의원님 사실은 그렇게 막 높은 고위직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행정관 또는 행정요원 뭐 7급, 9급 정도 선인데 자, 이 사람들 채용 과정에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 관여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또 책임을 져라. 누가 임명한 거냐. 이렇게 몰아가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저게 고위직이냐 아니냐도 문제가 되지만요. 예. 그 직을 수행할 만한 뭔가의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분명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윤 예. 대통령 부부 지인의 경우에는 지금 그 전용기에 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용기를 탈 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고요. 영어를 잘한다고만 알려져 나머지 있습니다. 분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일에 과연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하는데요. 왜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지가 일단 불분명하고요. 자꾸 구급 하는데 일단 듣는 구급 내지는 구급 지망생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고요. 약 한 2, 3년 전에 나온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류량진 고시.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구급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고위직을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시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급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씩 스카이를 졸업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령 구급들 들어간 사람 중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 근무할 테니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돈 주고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에 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그만큼 특수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가서 말단직을 하건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일을 하면 그 경력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대응을 하면 권성동 지금 대표의 직무대행 대표의 머릿속이나 이 입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저런 인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대행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원톱 아닙니까? 지금 여당의 원톱이 된 건데 과연 저분을 믿고 당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 여당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까지도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대응 자체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좀 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업무 능력을 충실히 검증 인정받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선발된 분들이다. 경력 검증과 신원 검증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임명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채용되기 어렵고 사적 채용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들이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최경철 의원님, 자, 이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크게 증폭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야당을 보기보다는 국민을 봐야죠. 야당도 이 사정을 잘 알죠. 하지만 야당은 저렇게 정치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대선이란 게 굉장히 큰 선거인데 우리나라 대선은 불행하게도 정당이 중심이 돼서 치르지 않습니다. 후보 캠프가 중심이 돼서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할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뭐 여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가장 선호하는 전리품입니다. 대통령실의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 캠프에서 뛰었던 분들이 대통령실에도 들어가고 뭐 각 기관에도 들어가고 어떤 정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은 기준을 더 높은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 과거에 전리품 이렇게 나눠줬어. 국민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도 경쟁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선거에서 이겼다 해서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 그냥 뭐 차표 나눠주지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것을 관행대로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대한 설명은 다르게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랬는데 앞으로는 좀 더 사려 깊게 채용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서 하고 그리고 야당과 협의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그 의공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야당과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과거의 잣대로 접근하는 바람에 지금 뭐 가래로 막을 만한 것을 지금 뭐 그 포크레인을 들고 와도 못 막을 만큼 지금 불이 크게 번졌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정치 공세에 천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시각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이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9번, 문재인을 8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인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회견에서 그런 비교법을 많이 좀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평론가들로부터 많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본인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이 갈등설이 지난주 내내 정치권에 관심을 끌었죠. 두 분이 식사를 하면서 갈등설을 봉합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리면서 다시 갈등설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있었던 오천회동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식사 어떻게 해요? 아니 식사를 다 어떻게 하려고? 요즘에 불화설이 좀 계속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저께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두 분이서 얼마 만에 단둘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간단히 나누실 건지. 아니 뭐 어떤 말씀을 나눠요. 그냥 뭐 평상시에 똑같죠. 사돈도 하고 당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지인하고 만났어요. 다른 정치인하고 만난 게 아니라.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거기서 불화설 관련해서 왜 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두 분의 분석은 왜 나누고? 불화설 관련해서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불화 갈등 없다고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평상시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거예요? 다음에 내가 약속이 워낙 많아가지고 정신 저녁 거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도 바빠요. 너도 바쁘면서 계산은 거 어느 분야요? 당연히 형이 해야지. 네,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점심을 같이 했던 두 분, 브라더, 형제관계였던 두 분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일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권성동 대표 말씀이 무척 거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막중한 자리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이 이제 당내 사정을 제일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자, 금요일 날 오찬을 함께 하고 나서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두 분이 물론 서로 바빠서 다음에 밥을 언제 먹을지는 약속을 못 잡은 모양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두 분의 갈등설이 이대로 봉합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던 우씨아들 행정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자 장제원 의원이 발끈했죠. 나는 누구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아서 그 사람을 꽂은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실에
어떻게 넣었는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말을 거칠게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브라더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제원 의원의 어떻게 보면 뭐 고언이라고 저는 또 뭐 보이기도 하는데 예. 사실 두 분이 또 워낙 또 친하시기도 친하고 예. 지금 사실 외부에서 보는 것 같은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불화가 있을 어떤 그런 여지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닌 거고 지금 이준석 어떤 그 당대표의 어떤 문제를 놓고도 뭐 그렇게 뭐 첨예하게 그렇게 대립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두 분이 뭐 어떤 특정 자리를 뭐 하고 뭐 다툴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뭐 모임이라든지 해동이 아무래도 조금 뭐 뜸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도 자주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일단은 양쪽 다 워낙 이제 바쁘기도 이제 바쁘고 뭐 일단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권성동 대표하고 가끔 밥을 먹지만 사실은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현재 지금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당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걸 뭐 자주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 페이스북은 좀 이제 지금 우리 당을 진짜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도 아까 말씀했지만 권성동 대표의 일부 표현 중에 실체를 떠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좀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 7급으로 넣어주라 그랬는데 네, 9급이 네, 됐다라는 네, 표현도 네. 그렇고. 뭐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고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했을 때 그걸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다는 것을 또 본인이 그때 당시는 이제 당사자이기 본인이 때문에 이제 청탁을 들어준 셈이 되니까. 네네네. 그때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일 뿐이고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이제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장제원 의원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제원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해서 내가 좀 뭐라 했다.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이 표현이 장제원 의원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동형과 이 동생 장제원 의원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겁니까? 브라더인데 형제의 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형제의 난. 예, 결국에는 뭐 지금 권력이란 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여당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데 갈등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먹을 정도의 중징계를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찍 찾아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의 갈등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권이 사실상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독자적으로 아마 당권에 도전할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은 독자적으로 도전하지는 않고 뭐 안철수 의원이나 다른 분들과 연대를 통해서 당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길을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지점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결국에는 권력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사이는 이미 뭐 친한 브라더가 아니라 갈등하는 브라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제 난 정도로 조금 조기에 점화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최경칠 의원이 싸움을 더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벌리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사이에 싸움이 굉장히 난이라는 표현까지 쓰시고 뭐 싸움이 없는 정당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싸움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반칙만 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한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싸워서 코피가 터지고 너무 선의를 낭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원래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권성동 대표가 구급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장면은 저 같은 경우에 국회에 뭐 한 15년 있으면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진 의원들끼리 여당 내에 파워가 있는 중진 의원들이 그럽니다. 뭐 특정 의원이 어떤 뭐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좀 챙겨줘 라면서 몇 명의 서류를 보내거나 아니면 챙겨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챙겨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안 챙겨줬더라.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래서 다시 좀 챙겨줘 라고 했는데 챙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부탁했던 자리보다 더 못한 자리에 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둘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는구나.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권성동 대표가 했던 말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제는 우리 둘이 사이 좋아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저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자신 SNS에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 안 친해요라고 다시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는 생각보다 아주 뭐 브라더 사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언제든 뭐 재영철 의원 말한 대로 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형제의 난은 아니에요. 그냥 난이에요. 권력 투쟁, 파워 게임일 것 같아요. 예. 자,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긴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서로가 가는 노선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면서 갈등 관계가 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이제 말을 잘 안 하시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오늘 아침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릴 정도면은 참다 못해서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격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준석 대표는 어디가 있을까? 중앙일보 신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신문. 윤핵관과 설전 대신에 조용히 2030 세모으는 이준석이라고 해서 징계 재심 청구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별 움직임이 없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펴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들과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이게 외부 전국적으로 돌면서 2030 청년 당원들을 새로 영입하고 그들과 간담회를 벌이면서 자신의 정치적 세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김 의원님, 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싸움딱처럼 분명히 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을 해서 그 다음 월요일 날에 있었던 최고위원회 딱 하고 나타나서 내 자리 내놔라.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배현진 최고위원과 한판 붙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자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7월 8일 아침에 싸움은 사실 정리가 된 거죠. 예. 징계 처분의 효력은 즉시 발행한다라는 걸로 해서 7월 8일 밤 2시에 예. 아니, 새벽 2시죠. 새벽 2시에 발효된 걸로 되고 정리가 돼버린 거죠. 직무대행으로 6개월 간다라고 예. 하는 순간 그날 아침에 얘기했던 것은 격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와서 한 거고요. 그건 예. 의미 없게 된 게 오전 상황으로 권성동 대표가 상황 정리 내지는 종료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는 뭐 별게 없습니다. 재심 청구는 해봐야 무망하고요. 예. 법원에 가봐야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재심 청구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심 청구는 오늘 특별한 게 없으면 끝난 거고 가처분 신청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별로 안 잡히고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경찰 수사에 대비를 하면서 로우키로 당원을 모아서 예. 차후에 대비하는 건데 결국은 내년 1월이 되는 6개월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내년 1월에 6개월 시점에 어떻게 컴백할 수 있느냐라는 예. 거하고 내년 6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당원들을 많이 모아놔야 예.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사람들 소환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움직임 외에는 또 여론전을 펴는 것 외에는 지금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예. 글쎄 정치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늘 필요로 하는 상대적인 게임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었던 장제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간 공공의 상대, 공공의 적인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불이 붙었었는데 공공의 적, 공공의 이 대상이 사라지고 났더니 내부에서 또 다른 상대를 찾아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정치란 이렇게 묘한 것 같습니다. 적이 사라지면 내부에 또 다른 적이 또 하나 생기거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정치 인생을 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게 6개월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이 이준석 대표의 이런 자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 표를 모아서 지금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들과 나중에 한판 붙기 위한 이 체력,
뭔가 이 에너지를 지금 비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바른 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예,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지금 젊습니다. 예. 지금 30대 우리 한국 정당 그 역사상 당 대표가 없었고 특히 예. 또 보수 당에서는 더더구나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어떤 존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가능성이 낮은 어떤 재심이나 가처분이나 이런 방법보다는 일단 당의 결정을 윤리의 결정을 억울하지만 좀 수용을 하고 예. 그 수용한 가운데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혹은 또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당원을 이제 모집을 하고 당을 키운다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그래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또 나중에 어떤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향후 본인의 정치 진로에서 큰 힘이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인생 전체의 어떤 정치 역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예. 제가 저녁 6시 뉴스와이드 진행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의원분들, 전현직 의원분들 또 이제 정치평론가들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는 분은 홍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홍 의원님 평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인데요. 예, 양산 사저 앞에 지지자들에게 파란 천을 흔드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이 좀 실렸습니다. 이 지금 양산 사저 앞에서 이 좀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는 유튜버들의 이 소음 시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텐트도 철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좀 많았는데 어쨌든 얼굴 표정은 좀 밝아 보이니 다행입니다. 네, 신구 권력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현 윤석열 정부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와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때랑 비교해봐라. 현재의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 뭐가 더 잘못됐냐,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신구 권력은 또 다른 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정우영 전 안보실장 탈북 어민들의 기순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자필 의향서를 받아놨는데 무슨 궤변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의 얘기를 듣고 이 문제 듣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네, 2019년에 이 동료 선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 중이던 이 북한 어선을 이제 목선인데 이제 우리 군 당국이 납포를 했는데 납포한 이후에 이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기순 의향서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순이 맞을 텐데 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둘러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북으로 돌아간 이들은 처형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자,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였느냐? 탈북, 기순을 한 우리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우리가 돌봤어야 되는데 북으로 돌려보내는 게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기조와 맞느냐 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철 의원님, 이게 진실 공방처럼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끝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자, 이게 적절한 조치였냐, 저게 적절한 조치였느냐는 정말
보는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결국 검찰 조사밖에 없는 건가요?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예. 시시비비는 가려질 겁니다. 예. 저는 결정적인 잘못은 합심조가 달랑 사흘 조사하고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들은 엽기적 살인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북송해야 한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도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오류가 많아 보인다. 예. 당장 드러난 사건이 판문점에서 돌아가는 그 선원들의 태도만 봐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태도들, 뭐 머리를 벽에다가 박는다든지 이러한 것들만 봐도 당시 정부 조사가 너무나 허술했던 것 아닌가. 예. 돌려보내는데 사흘 조사하고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성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뭐 저는 뭐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이 사안이나 원전 부분 예.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흉을 보고 이런 건 별로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치가 폭주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사실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가들을 믿고 예. 따라가야지. 지금 대북 유화 정책에 얽매여서 있다 보니까 결국엔 저렇게 성급한 결론을 예. 내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도 정치를 하면서 절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알겠습니다. 정해진 대로 간다면 저러한 지금 그 행위가 없지 않았나. 저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던 그런 절차적 문제는 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 뭐 도덕적인 관점 또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흉악 범죄자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았다, 틀렸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어때요? 흉악범이란 일단 근거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네. 정의용 실장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들의 주장이지. 그렇게 흉악범일 가능성. 예,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아덴만 해상에서 우리 해적들을 예. 그 당시에 몇 명은 저항하는 사람들은 사살했지만 그 당시 생포해서 여기서 재판해서 지금 아마 그 복역하고 있을 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북한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도 아닌데 그들에게 저 사람들을 맡긴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 적어도 문명국가라면 그러한 사리 예. 판단이 있다면 저러한 행위를 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 없습니다만 나머지 세 분의 얘기도 좀 들어야겠습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이 특별정보 SI 정보를 통해서 이들이 동료 선원들 무참하게 살해하고 도주장이라는 사실을 포착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나와 있고 이제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주의적, 인권적 관점에서 그들이 비록 이게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우리 쪽으로 도주하다 납포됐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보호하면서 우리 국내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된다, 북송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지금 논란이 되는 게 흉악범 맞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지금 여러 가지 SI나 예. 신문 과정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사람들이 도주를 하려고 엄청나게 2박 3일 동안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흉악범 플러스 귀순의사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것이 지금 정의용 실장, 예. 서훈 원장 등등의 지금 생각이고요.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수사하고 또 재판을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또 하나 걸치는 부분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증거재판주의고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수사나 재판이 거의 어렵습니다. 증거는 다 북쪽에 있죠. 네, 증거가 그리고 16명을 죽였다고 지금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백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풀려나는 건가요? 네, 두 국내에서 사람의 재판받으면? 자백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설령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가지고 아마 기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수사 당국이 고민을 한 거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지금 우리가 논란의 수레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국내법으로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의뢰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기소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우니 그대로 풀려나서 사회로 들어갈 텐데 자, 이 16명을 살해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 남한 사회에서 돌아다니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또 불안감은 어떻게 할 거냐? 홍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민주당이 그리고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조에 한반도 전체를 우리나라 이제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기소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 범죄를 할지라도 당연히 재판받을 권리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본권으로 있는 건데 예. 그것이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뭐 유죄를 못할 수가 있다 이러는 문제 때문에 북한으로 추방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기순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예. 통일부에서 사진이라든지 앞으로 곧 영상도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자료에 기순 의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중앙일보 저 사진을 보시면 요 사진. 저게 17톤짜리 오징어 배입니다. 예. 요. 저기에 지금 19명이 탔고 예. 그 19명을 그 불과 원래는 3명, 2명이 나머지 선장을 비롯해서 16명을 다 차례로 죽였다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저기서 과연 어떻게 19명이 탈 것이며 그리고 저기서 또 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징어 배에서는 잘 자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타봤는데 이게 새벽에 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기 때문에 잘 공간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 람보도 아니고 불과 2명, 3명이 어떻게 16명을 그 다 뭐 칼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그런 어떤 흉기를 가지고 다 살해를 합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흉악범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는 완전히 저 배가 혈흔이 낭자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국정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저 배를 조사하지도 못했대요. 보내라고 해가지고 불과 3일 만에 조사를 하다가 저 배도 조사를 못하고 예. 강제 종료하고 저 배까지 또 북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당시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내지는 대북 어떤 굴종적인 이런 자세했던 결과물로 그냥 빨리 예. 종결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확신이 없습니다. 이 배가 이 그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죽였던 그 배인지 아니면 지금 북으로 갔다가 다시 북한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쪽으로 뭐 이렇게 도주하다가 이제 납포됐다고 하니까 이게 그 다른 배인지 같은 그 살해 현장에 있었던 그 배인지는 제가 잘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뭐 여기 사진 밑에 캡션도 없어서 그냥 자료 사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배인지는. 17톤 오징어 배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그거는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확실합니다. 17톤은 굉장히 소규모 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기사들 좀 보고 이종훈 평론가님께 마지막에 여쭙죠. 좀 다른 뉴스 가겠습니다. 자, 실현의 증시 목표 주가 무더기 하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증권사 2분기 이어 3분기 실적까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대 10명 중 7명이 노마스크, 코로나 수도권에서 피서지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에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특별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 한 30초만 드릴게요. 지금 이 현 윤석열 정부의 이 방역 정책은 어떻게 맞는 건가요? 각자 도생이 과학 방역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퍼지고 있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이제 경제 뉴스 봤고 지금 코로나 확산 뉴스 봤잖아요. 예. 근데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경제 이야기해야 되고 코로나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이렇게 가름하고 싶습니다. 경제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할 때 북송 문제 또 전정 아니 홍보수석의 문제인가요, 그게? 예. 안보실장의 문제인가요? 홍보수석이
담당해야 되는 그럼 문제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보세요? 이런 얘기 경제나 코로나 얘기 안 하고 왜 북송 얘기를 하신다고? 모르겠습니다. 그 뭐 의도가 있겠죠. 근데 홍보수석이 이 문제를 직접 다뤄야 되는지 강제 북송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 제가 잠깐 30초 더 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 경제 민생을 챙기신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 전 정권 얘기만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민생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지금 이슈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사실은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사가 장 차관까지만 났어요. 지금 중앙부처에 지금 실국장 지금 인사가 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좀 하나의 또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말 이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취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도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